민병두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현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 미투 폭로인데 민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새벽 귀가하면서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도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 담담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1년 되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모여 탄핵 1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봤는데 다행히 양측 간 마찰은 없었습니다. 비핵화 의지와 북미 정상회담 제안 외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제3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인권 문제나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실제 마주 앉기에 앞서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 조치 없인 안 만나겠다고 엄포를 놨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하나은행의 친구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은행권 채용 비리를 조사 중인 금감원의 수장이 채용 청탁에 연루됐다는 건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하진 않지만 피할 수도 없는 소식으로 주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첫 성폭력 고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1시간 만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서울시장 출마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건 60대 여성 사업가 A씨입니다. A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2008년 5월 민 의원과 노래주점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탁자를 문으로 밀더라고요. 브루스나 치자 이래서 그러다고 해서 브루스를 쳤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혀가 내 입속으로 들어오니까. A씨는 그날 이후 민 의원과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최근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모습을 보고 고심 끝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모르니까 더 큰 권력이 주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험한 내가 호루라기를 불어서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 의원은 A씨의 폭로가 뉴스타파를 통해 처음 보도된 지 1시간 반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A씨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찌됐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며 성추행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이중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어제 느닷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차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일단 어딘가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2시 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친 표정으로 서울 서부지검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지 9시간 반 만입니다.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많은 분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출석할 땐 하지 않았던 고소인 김지은 씨에 대한 사과도 있었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도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 직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했지만 위력이나 강압에 의한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 지사는 이미 이틀 전 대학 후배를 포함한 변호인 2명을 선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SBS에 안 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김지은 씨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판단은 검찰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서울 근교에서 부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진 출석한 그 서부지검 건물엔 이미 고소인 김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기습 출석하자 당황하기도 했지만 꿋꿋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지 거의 만 하루 만인 오전 9시 반. 김지은 씨의 법률 대리인들이 서부지검을 나섭니다. 김지은 씨 측은 안희정 전 지사의 기습 출석에도 김 씨는 잠시 휴식을 취했을 뿐 담담히 진술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예측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잠깐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피해자분께서 꿋꿋하게 안 지사의 본인의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김 씨와 안 전 지사는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층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은 씨는 변호인단과 동선을 따로 해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폭로 이후 이어진 2차 피해를 우려한 대목입니다. 지금도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게 고소인과 피해자를 한꺼번에 조사한 검찰은 주말에 압수물과 진술조서 분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 전 지사를 조사한 만큼 조만간 안 전 지사를 다시 부를 방침입니다. 다음 주 초 추가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의 행보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그새 남북 관계도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서울 도심 광장은 여전히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한켠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1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죄를 묻다 문화제를 열고 탄핵 1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봤습니다. 만일 1년 전에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을 겁니다. 보수단체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집회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보수단체 회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름이 적힌 관을 만들어 와 분풀이했습니다. 보수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파면 선고를 규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3.1절 때 보수단체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탑을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혹시 모를 소동에 대비해 경찰은 80개 중대 6,400명의 병력을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한때 보수단체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광장 옆 차로로 행진했지만 양측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별도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별도의 특별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탁으로 정의용 실장을 통해 어제 백악관 면담 자리에서 구두 형태로 전달됐습니다. 앞서 전달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제안과 비핵화 의지,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 중단 외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의 일환이자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북한 태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듣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북한과의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합의가 완성되면 세계에 매우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 비공개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흔쾌히 수락한 것도 이 메시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뭘지 남승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 우리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대화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한 정상국가의 길을 걷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비공개 별도 메시지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실외 구축의 일환이었다는 우리 측 설명과 맥이 닿는 부분입니다. 먼저 미국이 대북 압박 정책으로 강조해온 인권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해 국정연설 때 탈북자를 초청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맞춤형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원비어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 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 역시 유력한 메시지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별도 메시지에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같은 카드를 언급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전달한 비핵화 방법론에 원칙적 찬성의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한미 당국자들은 아직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남과 북, 북한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후속 실무 협의도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한 이튿날부터 한미 양국이 곧바로 후속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 방안들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의 다음 주 중국, 러시아,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전달할 메시지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엔 강경화 외교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틸러슨 국무장관과 대화 국면에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가동 중인 남북 실무 접촉 경로와 함께 조만간 북미 실무 채널이 개설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한국에서 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전 특사교환이나 고위급 당국자의 상호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설과 스위스의 북미 중재 의사 등이 겹치면서 제3국 역할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사된 회담인 만큼 한미 양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사전 준비에 역할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치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 스타일은 여전히 협상장의 변수로 남아있다고 미국 CNN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이는 안 만난다는 논평을 내놨고 비핵화를 약속한다던 북한도 오늘 미국에 대한 비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양국 모두 이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두고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회담 수락 하루 만에 미국 백악관에선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North Korea has made some promises, and again, this meeting won't take place without concrete actions that match the promises that have been made by North Korea. 비핵화 의지에 대해 말만 할 게 아니라 상응하는 가시적 조치를 내놓으라고 북한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특사교환이나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협상이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공세 수위를 높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고분고분할 리 없습니다. 중재자인 우리를 통해선 비핵화를 엄숙히 약속한다고 했으면서도 북한 매체들은 미국을 향해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권과 조링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또 김정은과 특사단 면담 닷새째인 오늘까지 비핵화에 대해 이런 반구 언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미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 트럼프가 미국의 안전을 위해 대화를 선택했다고 강변했습니다. 5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는 핵 담판까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북미 간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미국은 줄곧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죠. 과거에도 핵 폐기 검증 문제에 걸려서 협상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종착점까지 가는 과정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8년 육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 냉각탑을 폭파하며 비핵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핵 폐기는 검증에서 난관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 검증을 위해 영변 핵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물론 다른 핵 의심 시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시료 채취는 허용할 수 없으며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검증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결국 육자회담 합의는 파탄났습니다. 2008년에 비해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된 지금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북한 핵시설은 영변 이외 지역에도 산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급 미사일 기지까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검증을 한다면 영변 이외의 어느 지역까지 접근할지 또 북한이 이런 접근을 순순히 허용할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지만 최종 관문인 검증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낙관은 아직 일러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Republic of Korea. 여러분, 대한민국 선수단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열흘간의 열전 평창 패럴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스키 종목 이도현 선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질주했고 동하계 패럴림픽에 모두 출전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46살 이도현 선수의 다음 도전은 유병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이도현이 코너에서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곧바로 일어나 다시 온 힘을 다해 눈길을 헤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6명 중 12위. 이도현의 얼굴엔 완주의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묻어났습니다. 완주가 지금 저는 기쁨이 아니라 미련 남는 게임이었습니다. 운동선수는 등식이거든요. 기록이고 성적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도현은 우리나라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동하계 패럴림픽에 모두 출전한 철의 여인입니다. 지난 1991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뒤 재활운동으로 탁구와 육상을 거쳐 핸드사이클에 입문했는데 놀라운 열정으로 2년 전 리우 패럴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만족할 법했지만 이도현은 다시 노르딕 스키에 도전해 마침내 평창의 설원을 달리는 꿈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계 하계를 모두 해보고 싶은 욕심에 그에 도전했고요.
세 딸을 둔 46살의 어머니 이도연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무대는 2020년 도쿄 하계 패럴림픽입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올림픽 금메달을 꼭 진짜 하나 갖고 싶다는 게 지금 제 큰 목표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없이 이렇게 하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SBS 유병민입니다. 4살 배기 아이가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한 군데 부러지지도 않았고 타박상 정도만 생겼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어야죠. 평택에서 생긴 기적, 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이어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아파트 화단으로 향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4살 최모 군이 11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 와이프 큰 소리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난리 법석을만 안 떠니까 이제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던 학생이 보다가 일부에 신고해가지고 그때 한 거죠. 최 군이 방에서 창문 앞에 서랍장을 딛고 올라섰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둘째 꼬맹이는 배경만을 같이 둘이서 놀아주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애 불러보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중증 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된 최 군은 놀랍게도 뼈 한 군데 부러진 곳이 없었습니다. 3층 외벽에 튀어나온 외장재에 맞은 뒤 바로 아래 화단 흙에 떨어져 충격이 거의 흡수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현장에는 파편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곳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많은 심각한 부상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출동해서 갔는데 다행히 의식도 있었고 호흡도 양호했고. 오전 9시쯤에는 전남 한평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대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파트 7층과 8층 사이에 멈춘 공사용 승강기에서 혼자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최응식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에 친구 아들의 하나은행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당시 하나은행 채용시험에 지원한 대학 동기 친구의 아들 A씨의 이름을 은행의 담당 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는 합격했고 현재 영업점에서 근무 중인데 당시 평가 점수가 합격선보다 낮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부터 2달 동안 금감원의 채용비리 조사를 받았는데 2016년 이후 전역만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하나금융이 자체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최 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원장은 채용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연락이 온 것을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 채용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죠, 은행 쪽으로. 그러면 은행 쪽에서 저거 알아서 이제 할 거고 나중에 그 결과는 좀 알려달라. 전화한 사람한테 얘기해줘야. 하지만 당시 지주사 사장으로서 지원자 이름을 전달한 것 자체가 금감원이 적발한 다른 채용비리 유형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나금융이 김정태 회장의 연임 문제를 두고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은 것이 이번 파문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일본 규슈 남부 신모에다케 화산에서 닷새째 폭발적 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수십 킬로미터씩 날아가고 대형 암석 파편까지 떨어져서 주변 지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산 정상 화구 부근이 벌건 용암으로 끓어오릅니다. 일본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경계에 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에서는 지난 6일부터 폭발적인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북서쪽으로는 용암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폭발적 분화가 일어나면서 화산구름이 4,500m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ちょっと大きなのがあって、空振っていうんですか。で、窓が結構揺れましたですね。目が覚めましたから。 바람을 탄 화산재는 동쪽으로 70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암석 파편은 화구에서 반경 6km 지점까지 날아갔습니다. 心配ですね。早く収まってまた普通の生活に帰りたいですね。 일본 기상청은 현재 화구 반경 4km 이내 지역에
경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20km가량 떨어진 가고시마 공항은 비상이 걸렸고 주변 온천 등 관광지는 손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신모에다케 화산은 7년 전에도 대형 분화가 일어나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분간 폭발적 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가고시마현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뭄으로 드러난 바닥 퇴적물을 검사했더니 카드뮴과 비소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안동댐에서 5km 떨어진 낙동강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깨끗해야 할 강이 탁한 검푸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강물 속에는 모래와 자갈 대신 푸르스름한 퇴적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발로 비벼보니 탁하고 검푸른 부유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원래 모래청이 있는 강바닥을 비벼보면 잠시 탁해졌다가 이내 깨끗해지는 것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가뭄으로 물이 빠져 모습을 드러낸 강바닥을 살펴보니 고약한 냄새와 함께 검붉거나 검푸른 중금속 퇴적물이 광범위하게 쌓여 있습니다. 원래 강바닥은 이처럼 모래청인데요. 모래청 위로 중금속 찌꺼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서는 더러운 부유물과 함께 죽은 민물 새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물고기도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생물 최락고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물을 어머니의 젖줄처럼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안동호와 상류 지역의 퇴적물에서 카드뮴과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이 빨리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환경 개선 5개년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오염 정도가 심하고 범위도 워낙 넓어 오염된 흙을 제거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맹견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반려견의 크기가 아니라 견종을 기준으로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셜미디어 스브스 뉴스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가 다 물진 않아요. 입마개는 이게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다른 반려견들도 입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전문성도 없고 또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좀 행정적인 거의 오류이다. 입마개를 한다는 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권리를 침해보다는 좀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강아지는 입마개를 하면 울어요. 갑자기 애가 안 움직이고 그래요. 최소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동물학대 맞고요. 지금은 학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래 씌워본 입장에서 얘가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고 모든 개들은 입마개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훨씬 더 큽니다. 보는 것만으로 개에 대한 위화감으로 인해서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가끔씩 빼먹은 날이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께서 직접 저희한테 입마개를 해라.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개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목줄 길이가 이렇게 막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사실 사고가 일어나도 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외도 전문가의 판단으로 얘는 위험한 개라고 판단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획일화되게 다 입마개 해라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벌칙이 굉장히 좀 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권리도 강화를 해주지만 의무도 그만큼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몰랐던 것을 알도록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을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착한 견종도 있고 약간 생긴 게 조금 안 착한 견종도 있는데 그 견종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견주한테도 안 좋지만 반려견한테도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입마개는 반려견 자체를 보호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인터넷에서도 클릭만 하면 개를 사기 쉽게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 책임은 그 개한테 부과하는 거. 이건 사회가 동물을 향한 굉장한 치졸한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정부의 연이은 규제 체계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숨 고르는 게 아니라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강 기자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서울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9.5 대책도 나왔고 올 들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막대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발표에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까지 적용됐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3주 전부터 크게 꺾이기 시작했고 전국 주택시장도 안정세가 역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아오르던 부동산 시장이 대세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이제 체감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투자재로서의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이제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 부동산 투자 열풍들은 좀 다소 좀 진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 급격히 오른 뒤 빠르게 하락했던 2008년과 2012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과거 30년 통계를 보게 되면은 과도하게 4, 5년이 오르면은 적어도 1, 2년은 조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다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뭉칫돈들이 강남 수요를 계속 떠받치고 있고 재건축 규제가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미투 운동이 힘을 얻기 전까지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피해 사실을 감추고 감내해 왔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률 시스템과 가혹한 사회 분위기가 피해자에게 이유 없는 자책감을 심어준 탓이 큽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폭력 피해 같은 육체적,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몸과 사고가 얼어붙게 됩니다. 그렇게 당했을 때, 이거 뭐지?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얼음이 되어버렸고. 가해자가 한 짓을 폭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주변인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참아라, 있으라, 그리고 너도 책임 있다는 말 때문에 상당히 침묵을 강요해왔고. 원인은 분명히 외부에서 비롯됐는데도 그것을 드러내지도 바로잡을 수도 없게 되면 점점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는 대처를 못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아졌을까?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몇 년씩도 갈 정도로 굉장히 후유증은 오래 가기도 합니다.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서지현 검사가 첫 언론 인터뷰에서 자책감에 괴로움이 컸다며 내 잘못이 아니란 걸 깨닫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다고 했던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미투 운동을 발판으로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모는, 그래서 피해자의 자책감을 유발하는 그릇된 사회 인식도 함께 바꿔나가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사무실과 전 팀장 김모 씨를 포함한 관련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수사단은 2013년 강원랜드가 카지노 증설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문체부의 관광산업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당시 관광산업팀장인 김 씨는 자신의 조카 등의 강원랜드 채용을 정탁하며 카지노 증설 허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패럴림픽 아이스하키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파했습니다. 조직력과 개인기 모두에서 일본의 한 수 위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탄탄한 조직력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우리 선수들이 현란한 개인기와 질주에 환호하며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첫 골은 2피리어드 중반에 터졌습니다. 장동신의 감각적인 중거리 슈팅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리 유만균의 눈부신 선방으로 위기를 넘긴 우리나라는 3피리어드에선 빙판 위의 메시로 불리는 정승환이 그림 같은 돌파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골을 더 추가해 4대1로 기분 좋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2피, 3피 저희가 준비했던 대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무실점이 목표였는데 1실점한 게 아주 아쉽습니다. 예선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챙긴 우리 대표팀은 내일 있을 체코와의 경기에서도 승리해 4강행을 결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 노르딕 스키 금메달 유망주로 바이애슬론 7.5km에 출전했던 신혜연은 사격에서 실수가 이어져 5위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휠체어 컬링은 첫 상대인 미국을 7대3으로 꺾고 러시아와 2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만년 하위팀 인천이 절대강자 전북을 무너뜨렸습니다. 인천의 희망 문선민 선수가 두 골을 몰아쳤습니다. 이 소식은 주영민 기자입니다. 초반부터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인천의 문선민이 골대 맞고 나온 공을 선제골로 연결하자 전반 16분 전북이 티아고의 크로스에 이은 김신욱의 논스톱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9분 뒤 인천이 몬테네그로 용병 무고사의 K리그 데뷔골로 다시 앞서가자 전북 아드리아노가 곧바로 동점골로 맞받아치며 전반에만 4골을 주고받았습니다. 승부는 후반 9분에 갈렸습니다. 길게 넘어온 공을 전북의 황병근 골키퍼가 빤히 보면서 뒤로 흘리는 실수를 범했고 문선민이 잽싸게 달려들며 마무리했습니다. 월미도 아자르라고 불리는 인천의 희망 문선민은 두 골을 몰아치며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인천은 무패 우승을 노렸던 절대강자 전북을 꺾고 홈 개막전에서 8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2부 리그에서 승격한 경남은 지난해 준우승팀 제주를 꺾고 개막 후 2연승을 달렸습니다. 네게바가 빠르게 달려들며 골키퍼의 킥을 되받아쳐 선제골을 뽑았고 쿠니모토가 정교하게 골망을 흔들어 경남의 초반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수원과 상주는 나란히 개막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봄 기운이 감도는 요즘이지만 밤이 되자 공기가 다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갈수록 낮 시간이 조금씩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그리고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 정도 더 높아지겠고요.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남부지방 대구는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쯤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을 속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지 1년. 이번엔 세상을 속인 도지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속을지 알 순 없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